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입니다. 최근 유통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 쿠팡입니다. 그런데 이 쿠팡의 실적을 보면 의외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의 경향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 자산의 규모를 보면 115억입니다. 그런데 시총은 이보다 훨씬 높은 281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요. 자본 규모는 29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요. 이 자본을 시총으로 나눈 PBR을 보면 9.7배나 됩니다. 시총이 상당히 높죠. 이익에 대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총을 이익으로 나눈 펄을 보시면요. 무려 65배나 됩니다.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쿠팡에 숨어있는 자산과 또한 숨어있는 부채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에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이번 차시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유통산업에서 바로 쿠팡입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과거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영업 손실을 보고해 왔었습니다.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당기순 손실도 괄호로 묶여져 있죠. 회계에서 괄호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런데 2023년 들어와서 드디어 쿠팡이 상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 영어로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요. 그 규모가 무려 3억 4,100만 달러가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유사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바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게 되면요. 기업 가치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흔히 손익분기점은 매출액과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가 같은 규모로 매칭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매출액 규모를 비교해서 보신다면요. 약 한 160억 정도 되면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미 쿠팡 같은 경우에 2021년에 180억을 달성했으니까요. 앞으로 매출액 규모는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요, 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중을 보면 1.9%밖에 안 됩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2% 수준인데요. 이 2% 수준인데도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 규모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3억 4,100만 달러가 되니까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쿠팡의 영업이익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쿠팡이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 증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출액 증가와 비교해서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눠서 봤더니요. 과거에 80%였던 매출 원가 나누기 매출액 비중이 70%대로 떨어졌고요. 2023년 3분기 현재에는 가장 낮은 74%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고정비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고정비는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매출 원가는 안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그 코스트 오브 세일즈 매출 원가 밑에 있는 판관비를 한번 보시면요. 판관비는 어떻습니까? 계속 20%, 1, 2, 3%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판관비는 대부분 뭐란 뜻입니까? 변동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비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쿠팡의 숫자를 보면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쿠팡의 매출과 직접적 관련되는 매출 원가는 고정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판관비는 변동비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시총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쉽게도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전년도 3분기 실적에 231조 원이었는데요. 올 3분기 실적은 191조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매출 원가도 줄어들 텐데요. 매출 원가가 얼마 줄어들었나 봤더니 매출액 기준으로 61%, 70% 많이 안 줄었네요. 왜 이럴까요? 매출액이 줄어들었는데 매출 원가는 그만큼 안 줄어드는 이유는 역시 고정비 때문이죠. 매출액이 줄었지만 고정비는 안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그만큼 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판관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1.1%에서 27.8%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아까 보신 쿠팡과 달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에서도 고정비 성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6.8%였는데 1.9%로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에 고정비는 숨겨진 자산과 같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에는요, 고정비는 비용으로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변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비와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비와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에 변동비는 비용으로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만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숨겨진 자산처럼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영자 여러분께서는 먼저 우리 회사의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명확한 식별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 매출액에 대한 증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고정비와 변동비를 숨겨진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쿠팡과 그리고 구글로 유명한 알파벳 두 회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 중에서 그 코스트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코스트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레베뉴는 같죠. 레베뉴는 그러니까 금액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항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트 오브 세일즈, 코스트 오브 레베뉴. 이거 매출 원가입니다. 역시 둘 다 존재하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이거 판관비예요. 근데 이거를 알파벳은 어떻게 나눠 적었냐면 세일즈 마케팅과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두 개로 나눠줬을 뿐이에요. 역시 둘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양쪽 다 나타나죠. 그러면 오른쪽 알파벳에는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뭐가 비어 있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비가 알파벳에는 있는데 쿠팡에는 없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알파벳은 연구 개발비에 지금 보시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알파벳은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연구 경상 개발비 같은 경우가 292억 달러가 되죠. 그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566억 달러니까요.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규모가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쿠팡은 경상연구개발비 따로 안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연구개발비가요, 자산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경상연구개발비가요, 작년 3분기 9개월 동안에 255억 달러였고요. 올해는 279억 달러입니다.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은 매출액 대비 작년과 올해 모두 30% 정도 되죠. 그 하단에 있는 Income from Operation을 한번 봐주세요. Income from Operation, 영업이익을 의미하는데요. 거의 경상연구개발비와 같은 규모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경상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경상연구개발비의 자산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메타 플랫폼의 성과를 정확히 예측한다면 경상연구개발비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경상연구개발비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숨겨진 자산인 경상연구개발비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영업이익 더하기 경상연구개발비가 바로 경영의사결정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 구독경제 경영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우리가 공유자산을 구독하는 거, 렌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최근 연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6,700억 정도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4,500억이 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회사를 보시면 영업이익 규모가 역시 600억 정도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 회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왼쪽 회사는 점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오른쪽 회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당기순이익도 똑같아요. 근데 두 회사 다 렌탈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예요. 왼쪽에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요. 바로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의 이런 성장의 주역은 바로 1만 3천 명의 코디에서 온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 코디라는 역할이 이런 렌탈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코웨이의 성장 주력이 1:1 고객 관리하는 코디의 역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웅진코웨이로 시작된 이 코웨이는 윤성금 웅진그룹 회장이 이 코디 조직을 만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넷만블에서 이 코웨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코디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코디 조직이 바로 핵심 자산인데
코디의 역량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겠죠. 이게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 주석사항을 찾아보시면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왼쪽은 바로 코디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코웨이의 항목인데요.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육훈련비가 떡하니 나와 있죠. 오른쪽의 회사,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점점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렌탈 회사인데요. 여기에 판관비를 보시면은 기술개발비라고 해서 연구비는 있는데요,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훈련비는 안 보이죠. 때로는 이렇게 비용이 숨겨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과 비용 모두 현금을 유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산은 미래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는 투자의 대상이 되고요, 비용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절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중에서도 미래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숨겨진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고정비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변동비가 숨겨진 자산이 될 수 있고요. 경상연구개발비는 전형적인 숨겨진 자산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실 때는 영업이익에 경상연구개발비를 더해 주시는 게 정확한 성과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중에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는 비용들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유경제 또는 구독경제에서는 교육훈련비가 미래 수익 창출의 원천인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가 있죠. 그리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확정적일 때만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부채는 확정적이지 않을 때도 기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산에서는 충당자산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부채에서도 충당부채가 있고요, 비유동부채에서도 충당부채가 존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충당부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는지 주석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판매 보증 충당부채, 판매한 후에 그 판매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수선해 주겠다는 충당부채가 있고요, 복구 충당부채, 내가 토지나 건물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부채로 잡는 게 있습니다. 소송 충당부채, 소송을 당했는데 질 수도 있겠죠. 그걸 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충당부채를 잡게 됩니다. 이런 충당부채도 확정부채처럼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충당부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부채입니다. 요즘 ESG가 경영환경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배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어느 정도 되냐 보시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30만 정도 됩니다. 130만 톤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훨씬 안 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안 잡은 겁니다. 만약에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충당부채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재무제표에, 정확히 말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어지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사가 하나 있습니다. 태영건설이라는 회사인데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도급 순위 16위의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보면 약 4조 9천억, 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를 보면 4조 정도 되니까요, 자본도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본이 플러스인데 왜 파산에 이르는 위기 상황까지 갔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숨겨진 부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숨겨진 부채, 이를 바로 우리는 우발부채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석을 들어가서 보시면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보증인데요. 이 회사가 지급보증한 규모를 보시면요, 무려 15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냐면요, 여러분 혹시 PF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흔히 건설사들은 이렇게 PF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벌린 다음에 그 아파트 같은 게 다 팔리고 나면 그걸 갚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 PF 대출을 못 갚겠죠. 그래서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게 건설사의 PF 대출인데요. 그 규모가 1조 3천억이 됩니다. 태형건설이 이렇게 어렵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이 PF 대출과 같은 우발 채무 때문입니다. 이런 PF 대출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흑자 부도를 맞게 됐는데요. 당시의 주석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PF 대출과 관련된 지급보증 규모가 9,395억 원에 달합니다. 약 1조 원 정도가 되죠. 이 PF 대출을 반영하기 전에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200% 정도가 되고 유동 비율은 126%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이고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준 거죠. 건설사가 부채 비율이 200% 정도라면 건실한 것으로 우리는 보통 봅니다. 그런데 유동 비율도 126%니까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갚을 수 있는 자산이 더 많다는 뜻인데 이 회사도 부도가 났어요. 이 경우에 우발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PF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을 포함시키면요. 부채 비율은 476% 그리고 유동 비율은 44%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우발부채가 왜 숨겨진 부채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건설사 유동성 위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심각하면요. 금감원에서 이러한 PF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발표를 올 1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요. 지금은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요. 그 주된 원인이 바로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라든지 위험 파악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더군다나 금감원은 이러한 우발부채 공시에 대해서 집중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회사의 우발부채에 대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듯이 대칭적 구조입니다. 다만 자산은 확정된 자산만 인정합니다. 반면에 부채는 확정되지 않은 충당성 부채도 포함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확정되거나 충당성 부채 이외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우발성 부채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급보증, PF 대출, 우리 회사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최근에 시공능력 12위 대형사인 태형건설을 비롯해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형과 중소형 건설사를 가리지 않고 자금이 경색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이라는 것은 자금 회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회사들, 건설사들이 돈을 못 번다는 뜻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금 회전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과 같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의 자산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흥국생명의 종속회사와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 항목 중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이 없죠. 이는 은행과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과 종속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앞에 보신 흥국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산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이 없습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죠. 자산의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 이런 구분이 없을까요? 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워렌 버핏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마이 현자라고 불리는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35살에 이미 백만장자의 반열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그때 세운 회사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보험 분야의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투자한 4회사를 4인의 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회사가 1등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세 번째가 철도회사, 네 번째가 에너지인데요. 왜 이렇게 워렌 버핏은 보험사를 좋아할까요? 바로 보험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위험자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태형건설을 보시면 유동자산 규모가 비유동자산 규모보다 더 크죠? 유동자산이 많은 게 정상일까요? 비유동자산이 많은 게 정상일까요? 유동자산은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은 오래 같이 가려고 하는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 더 비유동자산보다 많으면 이건 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데 왜 많을까요? 매출채권과 빚청구공사가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이렇게 많죠. 매출채권 많은 게 좋은가요? 외상거래 많은 거 좋지 않죠.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보다도 더 안 좋은 악성자산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청구조차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금액을 합치면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팔고자 하는 재고자산 갖고 있는 게, 못 팔고 갖고 있는 게 5천억이 되니까요. 이 위험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재고자산만 합치더라도 그 규모가 1조 7천억이니까요. 이걸 유동자산에서 빼면은 유동자산에서 남는 금액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9천억밖에 안 되죠. 당연히 비유동자산보다 적은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보세요. 여러분 재고자산 보이세요? 매출채권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험사의 부채를 보시면 가장 큰 규모의 부채는 22조에 달하는 보험계약 부채인데요. 이건 먼저 받은 선수금이에요.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은 먼저 받습니다. 위험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보험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차입부채를 참고로 한번 보시면 차입부채 규모는 1조 8천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사가 최근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보험회계 기준의 새로운 등장 때문입니다. 소위 국제회계 기준 17, 즉 IFRS 17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본금을 적게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들은 자본금을 확장해야겠죠. 그 결과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신종자본증권, 영구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속성은 채권인데요.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흥국생명보험회사 경우인데요. 지금 부채랑 자본을 비교한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요. 작년도에 1695%에서 다소 줄어든 1568%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본 항목에 뭐가 있냐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주석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 신종자본증권에 만기가 있고 이자가 있네요. 이거는 자본이 아니죠. 만기가 있고 이자가 있던 건 채권이에요. 근데 왜 이걸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냐면 이 만기가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본으로 처리하는데 이 신종자본증권의 속성은 부채란 거죠. 그래서 이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소위 리스테이트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1718%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71%로 줄어들긴 하는데 이 부채를 재작성했을 때 부채 비율은 재작성하기 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융사의 경우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또는 미청구공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업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금융사의 재무정보는 일반 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유동성 위기 시대에 금융사의 재무정보를 이해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경영 능력입니다. 금융사의 경우 대출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채임에도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는 영구채와 같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이렇게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영구채 등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기법이 발달된 요즘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